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7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어느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글 같고 누구의 글로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원칙이 없는 단결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가령 백성의 생활을 위협하고 백성을 무리하게 압박하는 탐관오리가 그 백성을 보고서 단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백성이 그것을 믿고서 따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보고 믿을 수 있는 단결의 원칙과 아울러 그것을 행동으로서 실천할 성의까지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국의 통일을 성공하려 하면 통일을 성공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데서만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민심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정치가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사회가 문란하면 그럴수록 대중은 배고프고 괴롭고 무서운 중에서 그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 괴로운 사람과 무섭게 하는 사람은 한데 뭉칠 수 없는 것이니 전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려면 먼저 일반의 민심을 안정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 문장이나 사용된 어휘 이런 것들이 요즘 것 같지 않은 대목도 일부 있는 거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글 같고 누구의 글로 보이십니까? 이 글의 맨 마지막에 쓰여 있는 귀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31년 1949년 1월 1일 백범 김구. 1949년 1월 1일 백범 김구 선생이 발표한 신년사입니다. 연호는 대한민국 31년을 먼저 앞에 썼습니다. 이 글을 발표한 지 6개월쯤 후 백범은 경교장에서 흉탄을 맞고 서거합니다. 근 70년 전의 신년사이지만 지금도 그 울림은 여전합니다. 공감되는 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으로 공유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바다바람 함께 자라온 새콤달콤 쌉싸름한 세상의 맛, 자연과 어우러진 탐나제조의 성과, 새해 발걸음 힘내십시오. 인사드립니다. 감귤과 더불어 같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사람 세상 향해 가는 님들 주문 희망합니다. 010-8936-4705 010-8936-4705 곰바부.net gombabo.net gombabo.net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어제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당연히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핵 실험에 대해서 한미 양국 정상이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을 신속히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나눴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 20분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졌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묵과될 수 없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면서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영내 안정을 저해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육자회담 틀 속에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향후 유엔 안보리 등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삼각파도가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몰아치고 있습니다. 북핵, 그리고 중국 경기 경착륙 불안, 저유가 이런 것들을 꼽고 있다면서요? 연초부터 대외 악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가운데 정도가 한층 심해진 중국 증시 폭락과 위안화 평가절하 충격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국제유가 폭락세 지속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캄캄한 터널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대외 리스크에 따른 시장 움직임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오늘 또다시 중국발 쇼크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중국 증시 폭락 영향으로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21.10포인트 내린 1904.3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9월 8일 1878.68 이후 넉 달 만에 최저치입니다. 중국의 외환 금융시장의 급심한 변동성 탓에 원달러 환율도 요동쳤습니다. 전날에도 9.9원이 오른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가서 1,2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달러당 1,200.6원으로 장을 마감해서 전일 종가보다 2.7원이 뛰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 진입하기는 작년 9월 8일 이후에 넉 달 만입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위안화 절하는 시장에서 예측됐던 것이어서 즉각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이슈는 아니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위안화 절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추가적인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네.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핵 무장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발표를 계기로 우리도 자위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자체 핵 무장론이 오늘 집권 여당 지도부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핵 정책 패러다임의 틀을 깨고 남북 간 핵 불균형과 동북아시아 내에서의 핵 고립을 탈피하고자 적극적으로 핵 무장을 하자는 논리인데요. 국내 정치권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파문이 일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북핵 실험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핵 무장론이 거론이 됐지만 일부 소수 의원의 주장에 그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집권당이자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핵 정책의 획기적인 재검토 문제가 공론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은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던 미군의 전술 핵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외교부장이 북한의 핵실험 당일날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서 면전에 세워놓고 아주 공개적으로 호되게 비판을 퍼붓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당일 저녁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 면전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왕 부장은 6일 저녁 베이징 랴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개최한 2016년 외교부 신년초 대회 연설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비롯한 주요국 대사와 중국 관리 등 3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지재룡 대사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 부장은 이어서 중국 정부는 이미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우리의 엄정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6일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통해 밝힌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문구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각국 외교 사절들이 총출동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공개적 비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왕 부장은 이어서 중국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서 탈퇴한 뒤 4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중국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화충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당연히 조선의 고위 관원, 대사를 불러서 우리의 엄정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며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 초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이미 초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 정치 상황 하나 볼까요?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하면서 최고의 인재들을 불러 모아 영입하겠다. 신당 창당 같이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 했죠? 그렇습니다. 무소속 김한길 의원이 오늘 안철수 의원 측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찬회동을 통해서 이날부터 신당 창당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3가지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창당 협력 외 최고의 인재 영입에 주력하고 민생과 격차 해소에 모든 정치의 중심을 맞추는 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날부터 공동 행보를 하기로 하고 오후에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 의원은 이 당은 안철수 개인의 당이 아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찾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인재 영입에 신당의 명운이 걸렸다. 인재 영입이 아니라 인재 징집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생과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안 의원께서 격차 해소를 말씀했고 저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표로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려 왔다면서 신당의 지향점이 민생이 우선이고 격차 해소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다는 것에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가까운 최재천, 권은희 의원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다 함께 하지 않겠나라고 합류의 무게를 실기도 했습니다. 네. 수도권 지하철 4호선에서 일어났던 사고와 안내방송 불통 원인 알고 봤더니 결국 차량 노후화였군요. 예. 전날 퇴근길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발생한 열차 운행 중단 사고는 결국 전동차 노후화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수영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창동 차량기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날 오후 7시 23분 한성대역과 성신여대 입구역 사이를 지난 열차의 고장 원인은 전차선 단전으로 장기 사용한 고속도 차단기 부품의 절연 성능이 저하되면서 파괴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내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폭음과 연기 속에 불안에 떨던 승객 약 800명은 스스로 비상코크를 작동시켜서 문을 열고 터널로 하차했는데요. 매뉴얼에 따른 대피가 아니었던 탓에 조치 시간이 약 29분이나 지연이 됐고 탈출 과정에서 17명의 경상자도 발생했습니다. 퇴근길의 승객들은 1시간 이상 발이 묶였습니다. 노후 전동차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메트로에서는 정기 점검을 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바로 전날인 5일에도 점검이 이루어졌지만 사고 징후를 발견하지는 못한 셈이 됐습니다. 정 본부장은 사고 차량은 정밀조사 후에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열차 운행 재개보다는 승객 안내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바로 사고 직후에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2시간 꼭 요때 7시 반부터 2시간 한 10분가량 쟁점 토론을 진행하느라고 전혀 몰랐었는데요. 나중에 파악해보니까 이 사고로 인한 혼란과 공포심의 확산, 그다음에 뭐 퇴근길 불편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한 공포심과 아비규환이었더군요. 이런 게 바로 그 전날 뭐 안전검사를 했다는데도 불과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 안전검사를 했다는 것조차를 앞으로는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차량 노후화라는 것을 어제나 그저께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언제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이런 것들은 뭐 차량 운행 일지, 차량 도입 대장 목록 이런 것만 봐도 바로 나오는 건데 이것을 사고의 원인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니 더 한심합니다. 세월호 이후로 이 나라에서 안전이라는 것은 하나도 나아지거나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확인한 어제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한심합니다. 자, 뭐 카카오 선물, 기프티콘 뭐 이런 것들 이른바 그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5년까지로 연장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본 유효 기간은 60일에서 석 달로 늘어납니다. 사업자들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 한 주 전부터 소비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서 유효 기간 만료 날짜와 기간 연장 방법 등을 알려줘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29개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이용 약관을 심사해서 유효기간과 환불 정책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정위 권고대로 약관을 시정해야 하는 업체는 카카오와 SK플래닛, KT M하우스, 네이버, 스타벅스, 카페, 베네 등입니다.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프 등 소셜 커머스 업체도 불공정 약관 시정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간 카카오 선물 등 일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업체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물품 교환형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으로 길어집니다. 네. 총기나 폭탄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총기나 폭탄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이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는 동시에 이처럼 안전을 대폭 강화해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이라는 표현으로 규제 부분이 강조된 기존 법률명을 안전관리라는 입법 목표가 반영되도록 바뀌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개정 법률에는 총포 화학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사제 총기나 폭탄 제조법이 돌면서 이를 보고 실제 총기나 폭탄을 만들어 범행에 사용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서 사제 총기나 폭탄 제작 등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편익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서남아시아 방문 대학 해외 봉사단 8명이 집단으로 댕기열에 감염됐다. 이런 얘기인데 댕기열이가 아주 골치 아프고 잘 낫지 않고 고통도 심한 그런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죠. 예. 봉사활동차 서남아시아를 방문한 대학생과 교직원 등 8명이 댕기열의 집단으로 감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와 계명대에 따르면은 대구의 계명대 자원봉사단 소속 학생 5명과 교직원 2명, 교수 1명은 지난해 12월 23일에서 31일 스리랑카 콜롬보를 방문했다가 댕기열에 걸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이미 댕기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명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최종 확진 여부 판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2명 역시 이미 현지에서 진단키트를 통해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어서 댕기열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 열성 질환인데요. 사람 사이에 전파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00에서 200건의 해외 유입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한 그룹 내에서 2명 이상이 감염된 첫 댕기열 집단 감염 사례라고 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감염자 발생을 막고자 감염 우려 지역 출국자에게 댕기열 예방을 위한 홍보 물자를 발송하고 입국자에게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하고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경제 뉴스 브리핑 받으시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증시는 뭐 경제의 선 반영이다 그런 말인데 중국 증시가 이게 보통이 아닌 모양이죠. 계속 연거퍼 뭐 서킷 브레이크인가 뭐 이런 거 해갖고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하고 막 오늘 또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새해 거래 일수로 나흘 흘렀는데요. 무려 서킷 브레이커가 4번이나 발동을 했습니다. 네. 서킷 브레이커라는 건 사실 중국 정부가 증시 안정 차원에서 올해부터 도입을 한 겁니다. 예. 증시가 일정 부분 장동 변동성이 커서 한 지수가 5% 상하로 움직였다. 이럴 경우에는 거래가 15분간 중단됩니다. 이후에 이제 거래 재개되고 난 이후에도 더 떨어졌다. 7%까지 떨어졌다. 이러면 아예 하루 거래를 접습니다. 아, 7%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발동이 되는데 오늘은 중국 증시 개장하자마자 30분도 안 돼서 거래가 중단된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아시아 증시, 우리 지금 환율이 달러당 1,200원 선 넘었었고요. 코스피는 오늘 장중 1,900선이 위협받았습니다. 간신히 1,904, 1,900선 턱걸이하고 있는데요. 비단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증시가 2% 넘게 빠졌고 홍콩은 4%, 대만이 1.7%,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7.1%.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 개장한 이 유럽 증시가 조금 전 개장을 했는데요. 예.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1에서 2% 내외로 빠지면서 블랙 먼데이여서 이제 블랙 썰스데이 이 목요일까지 까만 중국발 이 후폭풍이 휘둘리는 양상입니다. 블랙자 들어가면 아무튼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증시에서는. 일단 실적만 블랙 기분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흑자로 돌아가면 좋은데 실적 빼고는 안 좋습니다. 아, 예. 흑자 적자 할 때 그 흑자 그것은 괜찮네요, 블랙은. 아, 이거 큰일인데 이게 지금 새해 박자마자 나흘 만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4번째고 저 증시 개장한 지 영업일 사흘 만에 2번 이러면 앞으로도 상당히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까? 그럴 개연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 중국 증시의 투자자들이 이 굉장히 투자자들을 분석해 보면 고졸 이하 이 학력자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귀동량 그리고 남들이 주식에서 돈 벌었더라라고 해서 이제 뒤늦게 뛰어든 분들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 증시가 이제 어차피 공산당이 정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서킷 브레이커의 구간이 너무 낮지 않느냐. 어떻게 5% 이 서킷 브레이커의 이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는데요. 예, 걸핏하면 이게 발동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주식을 투매한다는 거죠. 아, 심리적 불안감이 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그동안 첫째 날에는 뭐 돈 풀었죠. 그리고 이제 대주주 지분 당분간 못 팔게 하겠다라고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 3일 만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이제 위안화 가치를 크게 평가절하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까지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증시는 서킷 브레이크 발동 요건이 뭐 몇 % 폭락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지수가 전체 지수가 5% 내외로 빠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이 이제 크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우리는 5%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상하로 이제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자릿수 이상 급락했을 경우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본시장 한 60주년인데 서킷 브레이커와 발동된 것은 뭐 10손가락 내외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변동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네요. 우리는 도입한 지 꽤 되고 2자릿수고 이러는데 중국은 지금 도입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4번이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자, 조선 3사가 지난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좀 심각한 편인데요. 지난해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사상 최대라고 할 수 있는 8조 원대 적자를 냈습니다. 뭐 대우조선해양 단연 많습니다. 5조 원이 넘고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 각각 1조 5천억 원대 손실을 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8조지. 이게 현대기아차 연간 영업이익 합친 거하고 맞먹습니다. 뭐 예고는 돼 있었습니다. 뭐 글로벌 경기 악화되니까 그동안 수주받았던 것을 계약 해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플랜트 더 이상 못 받겠다. 납기 좀 지원해달라.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좋다라는 소식보다 경기가 계속 나쁘다라는 소식이 들려 있어서 이게 지금 올 한 해로 끝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전문가들은 올해도 이제 업황 회복을 기억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경영 실적은 굉장히 좀 나아지기 힘들다라는 반응이고요. 적어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실적이 조금이라도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면은 1년 하고도 몇 달 더 기다려야 한다 이 소린데 1년에 5조, 대우조선에서 5조를 적자를 봤다. 그동안에 얼마를 많이 벌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주면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중국 조선사들한테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은 단연 1위였는데요. 네. 지금 4년 연속 수주면에서 네. 우리 조선업계가 흔들리다 보니까 4년 연속 중국이 실적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2위 자리도 위태위태한데요. 이 조선해양 전문 분석 기관인 클라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량은 262척에 그쳤는데 중국은 뭐 400여 척, 그리고 톤수로 기준하면 선박은 이제 난이도나 선종이 틀리다 보니까 총 무게에다가 어떤 개수를 곱해서 동일한 지표를 활용하는 이 CGT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네네. 중국이 1025 CGT로 1위고 네. 우리나라가 1015 CGT, 일본이 914만 CGT입니다.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을 조금 앞섰는데 이 12월에 막판에 중국한테 내줬고요. 네. 점유율을 보게 되면 일본의 거센 추격이 아주 심한데요. 예. 일본은 지난해 점유율이 한 27.1%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한 30%여서 불과 2.9%포인트 정도 네.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사실 한중일은 조선업에서 이제 뭐 1, 2, 3위 계속해서 치열한 이 점유율 경쟁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일본은 계속해서 엔화가 약세로 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그렇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예. 또 자국 내 경기가 좋으니까 이제 선사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가 네. 그쪽으로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면 2위, 3위조차 순위가 바뀌어서 우리가 일본한테도 순위를 밀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한 10여 년 동안 1위를 하다가 물려받은 게 우리였는데, 우리가 한 10년 조금 넘게 조선업 세계 1위를 고수하더니 이제는 중국한테 내주는 형국이 됐고, 아무튼 한중일이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척수로는 뭐 크고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고 할 테니까 그거 말고 아까 말씀하신 그 단위, 통일된 단위로 비교를 해보니까 중국이 앞서 있고 우리가 일본한테 바짝 추격을 다시 허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참, 이러면은 이거 돈 벌던 사업 분야에서 다들 이렇게 밀리면 더 힘들어질 텐데. 자, 국내 금융권 소식 하나 볼까요? 작년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평년의 5배가량 엄청나게 급증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요 6대 은행만 그렇습니다. 네. 국민신한, 우리 KB 하나 등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만 지난해 한 60조 원 늘었는데요. 뭐 여기에는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넘긴 안심전환대출 채권까지 고려하게 되면 증가액이 60조 4천억 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매년 한 12조 내지는 한 18조 원 정도 늘었으니까 이 당시와 비교하면 5배가량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예상했던 것처럼 지난해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늘은 건 뭐 정부의 정책도 한 몫을 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많이 낮춰놨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이 전세 하도 이제 전세와 매매가가 차이가 없으니까 전세 때문에 이제 매매로 돌아갔던 수요, 여기에다 이제 분양시장 화랑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문제는 기준금리가 0.25% 정도만 올라도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한 2조 원대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자료입니다. 예.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정의당 박원석 의원한테 전달한 자료인데요. 가계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기준금리 인상분이 그대로 은행대출금리에 반영된다라고 가정하면 국내 가계대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연간 1조 9천억 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뭐 한국은행의 입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당장 따라가지는 않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적어도 미국이 올해 뭐 4차례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는 한 차례 내지 2차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반기에 한 차례만 올라도 연간 1조 9천억 원, 만에 하나 2차례 0.5%포인트가 오르면 이걸 2배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처럼 만약 1%포인트 4차례가 올랐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거의 8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라는 와, 이게 0.25%, 그래서 별거 아닌 것으로 했는데 돈으로 따지니까 어마어마하고, 이걸 또 결국은 우리 가게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이거 유효기간이 길지 않고 깜빡 잊고 그래서
그냥 뭐 사장시키거나 못 쓰거나 좀 손해도 많고 이렇다고들 하던데 그 모바일 상품권 유효 기간을 대폭 늘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모바일 상품권 혹은 뭐 온라인 상품권 유효 기간 환불 정책 그동안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2주, 30일 뭐 업체별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본 유효 기간은 2달에서 석 달 정도로 늘어나고요. 최장 유효 기간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겠다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오늘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같은 29개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은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발행일부터는 60일,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90일, 석 달로 각각 3개월과 1년 정도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또 그동안 이 유효기간이 최대 4개월 연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도 유효기간을 연장해줘서 이 최대 5년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사업자들은 이게 소멸되면 다 자기네 이 호주머니로 이 비용을 다 이익으로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또 돌려줘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용이 좀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뒤늦게나마 하는 건 좋은데 좀 더 이런 건 서둘렀어야 한다. 모바일이 우리 생활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던 것은 뭐 익히 아는 거였는데 이런 건 항상 굼뜨더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